할아버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일이다. 본래 할아버지의 집안이 살던 곳은 산중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농사라고는 마을을 통틀어 몇 뼘 되지도 않는 밭 몇 군데뿐. 마을의 주 수입원은 주변 산야에 널린 약초와 버섯 따위뿐이었다. 동네가 본 뒤 전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차린 마을이라 험한 산세 사이에 콕 박히듯 작고 허름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증조부 되시는 분은 마을의 대수사를 맡아보던 자빌꾼 같은 분이셨다. 우물을 찾아 파내거나 덫을로와 짐승을 잡고 1년에 한 번쯤은 인근 마을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파셨으며, 동네에 다치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몇 가지 대증요법과 민간요법을 동원해 치료도 하는 뭐 그런 사람. 채 2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선 말하자면 의사요 사냥꾼이었던 셈이다. 그런 증조부께서 하시던 일 중에는 당연히 주변 산세에 맹수가 사는지 살피는 일도 있었다. 동물의 일을 사람이 알기란 참으로 지난한 일이었으나 대개 짐승길을 살피거나 물가에 널려진 대변을 살피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증조부께서 마을 밖의 업무를 돌보고 한 달 보름 만에 마을에 돌아오셨을 때였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야심한 시각, 여름이었던지라 오후 땡볕을 피해 늦지막히 시작된 복귀길은 당연히 늦어져 해가 저물었는데 어제 주변 경치가 계속 낯설더란 것이다. 증조부께서 물건을 사고 팔러 다닐 때에는 늘 같은 길만을 이용하며 주변 가지를 쳐내고 큰 돌을 걷어내 사람 다니는 길 모양새를 만들어 두었었는데, 눈에 띄질 않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보이나 싶어 유심하게 주변을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본래 마을에 있던 산이 아니라 그 옆 다른 마을이 있던 산을 올라타게 된 것이다. 아직 한낮이었다면 도로 산을 내려가 마을에 묵든지 다시 원래 가야 할 산을 타고 오르든지 했었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험한 산세에 지쳐 결국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 숨어서 밤을 지내고자 하셨단다. 하지만 물가는 밤에 온도도 떨어지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나타나기 마련. 작은 개울들을 피해 바위길이 모여 자연적으로 동굴 모양새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 짐을 풀어누웠을 때엔 이미 달이 중천이었다. 내일은 아예 정상으로 올라가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몸을 뒤치는 사이 어쩐지 주변이 조용해졌다. 산새가 우는 소리, 벌레가 우는 소리까지 모조리 찾아들고 본인이 내뱉는 날숨소리만 울려 퍼지는 동굴 안. 본능적으로 근처에 큰 짐승이 온 것을 느낀 증조부는 보찜에서 단도 한 자루를 꺼내 재빨리 동굴 벽 그늘에 몸을 숨겼다. 사람이 다니면 새가 울며 나무를 박차고 벌레가 들뛰는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던 탓이다. 이내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르릉. 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아마도 범 같았다. 워낙에 희한한 것이 아주 우주질 때가 아니면 그르르 하고 낮게 깔려선 이 소리를 들으면 등줄기에 소름이 쭈뼛 돋고 오금에 힘이 풀려 육척장신의 장사도 여름볕에 내놓은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내어놓게 되는데 꼭 그런 소리였다. 아, 이거 야단났네. 근처에 범이 들어섰구나 하고 무서운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에 슬쩍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니 아까 물을 떠마신 개울가에
웬만한 소보다도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어리마에 보기에도 머리부터 꼬리까지 8척은 훨씬 넘고 어깨가 중저부의 가슴께를 넘는 대우였다. 식은땀이 삐질삐질 돋아 소름이 돋은 팔다리 사이를 내를 이뤄 흐를 지경인데 언뜻 보니 그림자가 좀 이상했다. 고개를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꼭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주둥이 근처 쪽 그림자가 크게 머물져 있었다. 아무리 범이라지만 이 밤중에 사냥을 했는가 싶어 자세히 보니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옷이며 머리며 다 풀어헤쳐져 꼭 죽은 짐승 같아 보이는 사람의 시체였다. 징조부가 입가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차에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호랑이 주둥이에 물려있는 사람이 흔들흔들 팔을 휘저은 것이다. 범이 물고 흔든 것도 아닌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범 머리가 문 곳이 시체의 뺨부터 어깨축지의 중간쯤이었던지라 의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증조부가 보기에도 이미 살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시체는 달달 떨리는 팔을 마구 휘젓더니 갑자기 떡하고 어디 한 군데를 짚었다. 그제야 미동도 않던 호랑이가 굶시라고 육중한 엉덩이를 들어 저벅저벅 산길을 올랐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어 의문이 든 중저부가 몰래 짐을 챙겨 뒤를 쫓았다. 본디 사람이 짐승을 산에서 쫓을 수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 대우는 아주 느작느작 무슨 산보라도 하는 것처럼 슬슬 산을 올랐던지라 쫓아가기에 무리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산에 들어앉아 있던 옆 마을이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놓아둔 덫이 몇 군데 있었을 것이나 범은 덫은커녕 발 한 번 헛디디지도 않고 슬슬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을 외곽에 어떤 외딴 집의 뒤편에 다다르자 입에 물고 있던 시체를 털벅 뱉어냈다. 범의 뒤를 쫓던 증조부가 여차하면 마을로 도망칠 요량으로 한 100m쯤 거리를 두고 크게 돌아 범 옆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자 증조부의 눈에도 시체가 대강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시체는 아마도 남자는 목줄기에서 철철 흘린 피로 온몸이 젖어 있어 이제 휜 부분이라곤 반줌도 채 남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망건도 다 풀린 채 피에 젖은 머리가 봉두남발로 웬 짐승 꼬리처럼 바닥에 척 범이 문 자리가 뼈가 보이는지 달무리도 없이 맑은 달빛에 새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체가 벌떡 일어섰다. 아직도 범이 물고 있긴 한 것처럼 목덜미부터 허공에 한들한들 솟구치더니 다 부러져서 반대로 꺾인 다리로 마치 누가 세워놓은 듯이 증조부가 너무 놀래 헛숨을 삼키는데 꼭두각시 인형처럼 휙휙 자리를 잡던 시체가 갑자기 입을 떡 벌리고 말을 하더란다. 여보. 숨이 다 끊어질 것처럼 할딱거리는 소리로 아주 가슴이 미어지고 애달프게 여보 하는 소리. 그러자 불도 다 꺼져 있던 집안에서 끄끄하는 곡소리가 났다. 여자의 것이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시체가 내는 여보소리에 짝을 맞추는 양 곧 멎을 것처럼 축축한 것이 울음을 참는 듯했다. 그러나 호랑이가 허공에선 시체의 발모가지를 척하고 물어당기니 시체가 내는 소리가 대번에 바뀌었다. 여보! 여보! 살려주시오, 여보! 여보! 발부터 잡아채인 시체가 도대체 무슨 힘인지 흙바닥에 손가락을 비추세워 지익지익 그으며 새된 비명을 지르니 결국 참지 못한 여자가 여보! 하고 마주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증조부가 넋이 나가 보고 있는 사이 여자는 소리를 쫓아 공중공중 산을 뛰쳐 올랐다. 어느 사이엔가 시체가 내는 소리는 끊기고 여자의 목소리는 남아 여보! 어디 계세요, 여보? 여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증조부가 한참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편에서 철벅철벅 돼지 내장이라도 휘두른 것처럼 척척한 소리가 났다. 목을 물려 비명도 못 지른 채 팔다리로 휘젓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범이 앞발로 꾹 누른 채 아가리를 꽉 다물고 좌우로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단말마도 없이 단숨에 여자의 목이 반쯤 뜯겨나갔고 저항이 잠잠해지자 그제야 호랑이는 콧등으로 슬슬 옷을 젖히고 배를 한 입에 씹었다. 옆으로만 보기에도 배전에서 내장을 꺼내 삼키는 범눈에 인광이 푸르게 타올라 도무지 짐승보단 귀신 같았고 그 뒤편엔 얼굴이 돼지 오줌포처럼 시퍼렇게 퉁퉁 부은 남자의 시체가 나무에 기대어져 있었다. 증조부께서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나와 증조부를 깨웠는데 그 주변과 증조부의 온몸에 피칠갑이 되어 있어 처음에는 왜 시체가 누워있나 했단다. 증조부 스스로도 멀쩡한 것이 믿기질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물물로 전신을 씻어보았으나 몸엔 구멍 한 짝도 나 있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대번에 알아들은 마을 노인 한 명이 혀를 ጭጭ차며 말했다. 그 과부 집이구먼. 얼마 전에 남편이 범한테 물러갔다더니만. 에휴, 결국엔. 어젯밤 그 집을 살피러 가자 집 뒤편에서부터 그날 아침 중저부가 누워있었던 곳까지 거무죽죽하게 죽은 핏줄기가 선을 이뤄 굳어 있었다.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핏줄기를 따라간 끝에 개울가쯤엔 다다랐으나 여자의 시체도 남자의 시체도 발견되질 않았다. 범이 아무리 식성이 좋은들 사람을 뼈째로 씹어 삼킨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어. 이를 묻자 마을의 노인이 말하길 그 남자 봉규는 진작에 홍사리가 돼서 범의 아가리 밑에 붙었을 것이오. 그의 처는 지아비를 따라 나섰다가 죽었으니 새로운 창기가 되어 또 다른 길을 범에게 안내하고 있으리란 것이다. 마을을 옮겨야겠다며 참담한 속을 삼키던 노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홍살이 귀껏 핏물이 배었으니 자네도 도망치는 게 좋을 게야. 당장에 억춘내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갔겠지만 범한테 먹혀 죽은 귀신 핏내음은 지워지질 않거든. 나중에 그 집안씨가 마르면 이번엔 자네 집안에 찾아올 요량으로 침을 발라둔 게야.
어딘가 바닷가에라도 가서 하는 게 나을 거라며 노인은 말을 줄였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무당이 한 명 살았었다고 한다. 물도 빠지지 않는지 쪽빛 퍼렇게 들인 치마를 너울너울 휘저으며 산이며 들로 쏘다니던 그 무당은 예전에 섬뜩하니 당겨 묶은 머리칼만큼이나 신기가 영험하기로 강원도 제일이었다고 한다. 18살 나이에 한 손엔 보침을, 한 손엔 짐을 메어놓은 나귀를 끌고 마을에 들어왔다던 그 무당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장에 내어준 패가를 나뭇기름 먹여가며 한나절 만에 근사하게 단장에 넣은 여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채 스물도 안 되어서는 성우는 했는가, 가족은 뭘 하나 궁금해도 그저 막상 그 무당 앞에 서면 한없이 기가 죽었을 만큼. 무당은 인근 동네에도 찾아와 행상을 펴는 5일장, 그 한기퉁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는 오라는 말도 없이 그저 앉아 점괘를 봐주곤 했다. 사실 처음엔 보려고 해서 본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다 문득 옆을 보면 새초롬하니 눈꼬리만 바싹 올라간 그 무당이 부채로 이빨을 가리고는 바깥 양반 오입질이 보통이 아니시구랴 한마디 획 던지면 누가 끌어다 앉힌 것처럼 스르르 주저앉아 점사를 보게 되었을 뿐. 그리고 그런 무당이 마을에 온 지도 40년이 넘어 육순이 다 되어갈 때의 일이다. 어째 점사가 예전 같지 않다. 푸덕거리가 시원치 않다. 점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든 것도 한몫했으리라. 봄녘의 마을에서 돈을 모아 굿도 한 판 벌였겠다. 원래 같으면 벼에 이상 나달이 하도 굵어 흙을 못 볼 지경이었는데 이젠 이게 볏줄기인지 갈대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농사로 밥 벌어먹는 일을 한 게 본디 사람이 일이 하나면 하늘이 아홉을 하니 굿 한 번 했다고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련만 뱃속에 들어갈 게 없으니 5일장 한기퉁에 궁뎅이만 척 내놓고 앉은 무당이 보기 좋을 리는 없었던 것 같다. 본래 사람 마음이란 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사라진 일이 생겼다. 동네에서 자그마한 가게 겸 식당을 하는 김씨네 막내똥이었다. 이제 갓 6살 나이의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었으나 하필이면 누이 2명이 고무줄 놀이에 넋이 나간 사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김씨가 딸년들 둘에 종아리에 피가 보일 지경으로 매를 친 사이 김씨의 부인이 허겁지겁 무당네를 찾아갔다. 순경이며 마을 사람들도 진작에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신발 한 짝 찾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양 부채로 입게를 가리고 있던 무당은
방울과 목함을 들고 고수를 대동하여 집을 나섰다. 동네 입구 근처의 선왕 땅에 자리를 펴고 앉은 무당네는 곧 큰 소리로 북을 치며 판을 벌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당이 목함에서 작두를 꺼내더란 것이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게 희한하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 본디 그녀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애기신을 모시는 동자선녀였다는 것이다. 칼날을 타고 애기를 물리는 이 일은 장군신이 하는 일. 애기신은 보통 길흉을 점사하고 앞날을 두루 살피는 신이기에 무당은 그때까지 작두를 타본 일이 없었다. 작두는 그저 보기에도 선뜩하니 날이 살아 희게 빛을 갈아넣은 것이 발은커녕 나무를 가져다 대도 대번에 슥 잘릴 것만 같았다. 동네에 유시며 어른들이 금세 모여 저게 어쩐 일이냐, 생전 저런 일이 없던 사람이 운운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무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고수도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었다. 방울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경을 외던 무당이 어느새 보란듯이 작두 위로 훌쩍 뛰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된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찔한 광경이었다. 무당은 어디 지그집 마당이나 밟는 양 버선도 안 쉬는 맨발로 아까보다 더 크게 뜀박질했다. 저기 선역에 존귀하옵신 우리 어르신, 원년금일에 뜀도 채 못된 아가 하나가 사라졌으니 찾아주시고. 방울과 북이 한참을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경이 멈추었다. 방울 소리도 북 소리도 딱 멈추고 선앙당 천 날리는 소리가 퍼르륵 퍼르륵, 사람들 숨소리까지도 누가 목줄기라도 틀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멈춘 그때 무당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낮고 축축한 여자 목소리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찾았지. 진작에 찾았지. 우리 김씨네 아가 진작에 찾았지. 배줄까? 응? 배줄까? 본디 애기신이 들리면 눈이 쫙 감기고 응애응애 웃는 소리부터 내었던 무당이 마치 전혀 딴 사람인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다. 뒷산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선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 죽었다. 죽은 지 벌써 반나절이 넘어 짐승이 뜯어먹은 지 오래다 하며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내용인지라 본래 성격이 불같은 김씨가 대번에 멱살이라도 잡을만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찾아달라고 나선 부모조차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끔찍하고 흉흉한 기운 같은 것이 무당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배줄까 배줄까 하며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무당에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마을 이장이 그럼 애 장례라도 돌보게 몸이라도 찾아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칼날 위에서 몸을 떨던 무당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획 들었다. 흰자 아래 핏물이 고일 정도로 눈이 뒤집혀진 무당이 누가 입꼬리를 잡아다 당긴 것처럼 입술이 갈라지도록 씩 웃었다. 그래, 배줘야지. 우리 아기 여기 있지? 하곤 갑작스럽게 허리를 푹 하고 꺾어버렸다.
갑자기 구역질을 해대는 소리와 함께 무당의 입에서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60 다 된 노인네 몸뚱이. 하도 앙상해서 광대 밑으로 그늘이 새벽만 칠 법한 그녀였으나 쏟아지는 욕지기는 못해도 양동이 너댓개는 채울만 했다. 아이 가진 부모들이 혼비백산하며 아이들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 소란도 그런 소란이 없었으나 그 사이 누가 도끼라도 꽂은 것처럼 장내를 쫙 가르는 곡이 터졌다. 그 동이야!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너댓 명은 되는 가운데 김씨네 부인이 무당이 쏟아낸 토사물을 헤집고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마디에 손톱만한 점이 있는 그 아이의 엄지였다.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김씨네 부인이 눈을 가득 짚고 기절했다. 그제서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핏물들 사이로 뼈조각, 살점, 애기 옷조각. 동네 안악 몇몇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다 큰 장정들도 행여나 닿을세라 구르고 찌으며 뒤로 물러나기 바빴다. 김씨가 아내를 돌보러 뛰어나왔으나 그도 핏물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속을 개우던 무당은 또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찾았지? 봐라, 내가 여기 다 찾았다. 손톱 반쪽도 안 빼먹고 다 찾았다. 입가에 핏물을 줄줄 흘리던 그녀는 그리 말하곤 휘청 몸을 옆으로 획 뒤쳤다. 누가 휘두르기나 한 것처럼 작두가 무당의 허리와 목을 갈랐다. 나중에 고수가 말하길 신기가 다 떨어진 무당이 어느샌가 조금씩 이상해졌었다고 한다. 애기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사라졌고 집에 날부치가 점점 늘어났으며 안채에서 고수가 쉬고 있으면 건너 빵인 신당에서 밤이 새도록 기이한 곡소리가 났다고 했다. 고수가 차라리 점사를 접자고 말도 건네봤으나 마치 새댁처럼 진하게 입술 연지를 바르던 무당에게 된소리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었다는 것이었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어림해 보길 애기신이 다 떠났으니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미련을 못 버린 무당이 아마도 허주를 들었던 것 같다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해사를 놓고 폐악질을 부리는 괴력난신이 들었나 보다고. 그렇게 고수도 먼 마을로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흉하게 여겨 무당집을 불태웠는데 신당했던 자리 마루 밑에서 깨어진 쌀단지와 송아지만큼이나 큰 검은 개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단다. 무당이 치상을 들이던 그 선왕당도 그 뒤로 채 1년을 못 가 다 시들어버렸다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대 전 이런 말 하기보다 차라리 역사책을 짚는 편이 빠를 조선 중기쯤일까. 아무튼 그 시대에 김모라 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다. 나이는 11, 여자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많이 모자란 나이. 이제야 도람직한 몸이 슬며시 올라올까 말까한 어린애였고, 위로 형제가 셋, 아래로 젖먹이 둘이 달린 6남매의 장녀였다. 당시엔 나름 도읍이라 불러도 좋을 제법 큰 마을에 살았더란다. 아비는 전국 팔도를 떠도는 보부상에, 어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삭바느질 군이었으나 대개 그쯤에 서민들 사는 일이 그렇듯 아무리 나이 어린 애들이라도 젖먹이가 아닌 이상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고선 입에 곡기를 가져다 대지 못하는 가난한 삶이었다. 오라비들이야 관아에 달린 쇳일에 의원에 붙은 약초꾼, 주막의 여러 꾼으로 남아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으나 김모는 이제 막 12살이 될 나이에 그저 계집 아이일 뿐이었다. 그런 일에는 갖다 대일 수도 없어서 결국 찾은 것이 근처 양반네 세경을 받고 일하는 품삯꾼이었다. 그래봐야 11살 여자아이가 할 일은 별것이 없었다. 양반님네 젖먹이를 봐주거나 부엌대기 일을 조금 돕거나 빚일이나 조금 한다던가. 사실 그댁 마님이 사정이 딱히 일찌감치나 밥이나 먹고 가라며 소일거리를 붙여준 것뿐이라 수중에 몇 푼이라도 떨어질 때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 집에서 끼니 때울 일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외고노비나 다름없는 몸쪽 일이라도 자기 밥값은 하게 되어 있으니 굶는 일은 없어져서 김모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양반님네 그 마님이 죽고 말았다. 본디 몸이 약해 시름시름하여 김모가 기식을 보듬는 일도 잦았던지라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자 끝내는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 김모는 꽤 불편하게 되었다. 마님이 보아줄 때야 상관없었으나 이제 엄한 영감님이 그런 일을 놔둘 리도 없었고, 더구나 상중이라 김모처럼 어린 여자애가 할 일 없이 집안을 맴돌게 두기도 좀 그랬다. 헌데 희한하게도 김모처럼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드물게 곡비란 일이 들어왔다. 본디 곡비란 상이 끝날 때까지 우는 게 일이라 하다못해 20은 넘은 노비를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하필 그 집안에 세경살이 하던 외고노비 여성 2명이 둘 다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체력 좋은 젊은 남자도 울다 까무러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하물며 임신한 여성이 하기에는 너무 중노동이었으리라. 관비를 쓰자니 관아하는 연이 없어 그럴 수도 없었다. 김모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그 전처럼 오래 붙어있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일을 알아볼 때까지 얼마간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마침 자신을 가엾게 여겨주던 마님의 상인이 우는 일도 쉬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아껴주었던 마님의 좋지 않은 일을 돈벌이로 삼는다는 죄책감은 있었으나 가난에는 장사가 없었다. 더구나 뭐 어디 해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곡하는 일이 아닌가. 대가로 돈을 좀 받는다고 마님이 화를 내시진 않겠지. 불편한 중에도 김모는 그렇게 생각했다.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다. 위에도 적어놨듯이 제 아무리 효자라도 3일을 넘게 곡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랬다. 1시간 정도라도 통곡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의 진이 다 빠지는 법이다. 더구나 상중기간 내내 우는
곡비 일은 더 심했다. 중간중간 엉엉 소리내어 우는 신용만 할 때도 있었지만 상가에 찾아드는 높으신 분들이 올 때면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악을 쓰고 울어야 했다. 아, 저 아이는 안 사람이 살았을 적에 곁에 두고 아끼던 아이요. 아이고, 안주인께서 참으로 덕이 높으셨나 보. 수군수군. 그녀는 말하자면 이미 죽은 마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장신구 같은 거였다. 관에 올리는 꽃과 비슷한 것.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집에 갈 적이 되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지경이었다. 김모는 어질어질한 머리를 붙잡고 퉁퉁 붓고 열이 나는 얼굴을 감싸준 채 대감댁 문을 나섰다. 부엌일을 돌보던 둘째 며느리가 남은 음식들을 좀 싸주었기에 그날은 힘들고 고된 와중에도 기운이 조금 났다. 추수철 직전이라 곡기가 끊어져가는 집이 많았고 김모의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기름칠을 좀 하겠구나 싶어 뿌듯하던 무렵 느닷없이 골목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머리 위로 획 둘러쳐진 강보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는데 우악스러운 손이 구석진 골목 한가운데서 김모의 옷을 뜯어내었다. 대가댁 마님의 상중이라 그 근처 사람들은 누구는 애도하러 누구는 끼니를 치르러 몰려간 상황. 김모의 집이 있는 동구 밖까지는 산 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가야 하는 지점이었다. 김모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 했으나 두세 명은 될 법한 손들은 그녀를 거칠게 휘둘렀다. 하물며 이제 겨우 12살도 안 된 어린 여자아이의 몸. 무의미한 일이었다. 곧 그녀의 반항이 잦아들자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까. 우악스러운 일에 정신을 잃었던 김모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김모는 울었다. 흑투성이의 적동색 치맛자락이며 바닥에는 핏물이 도듬어졌다. 댕기머리는 다 풀어져서 산발. 음식을 싸들었던 강보는 저 한 구석에 내팽개쳐서 파리가 꿰어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손에 쥔 것을 보았다. 난리를 피우던 와중에 쥐어뜯었는지 너덜너덜한 천조각으로 보이는 그것은 백립의 끈이었다. 다음 날도 김모는 대가댁에 나갔다. 그녀의 눈은 전에 없이 어두웠고 나름 재기가 있어 손윗사람의 사랑을 받던 태도도 사라졌다. 그날은 그 전날과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날이었으니까. 하인 몇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통곡도 전날과는 달랐다. 어린아이답게 앵앵 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된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그 어린 몸의 발까지 통째로 허파가 된 양 김모의 곡소리는 깊고 굴곡진 것이었다. 대감이나 그 집안의 손들도 흠칫 놀라 쳐다볼 만큼 끔찍하고 서러운 울음이었다. 오죽이나 끔찍했으면 대감이 그녀를 도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정도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곡비값을 다 주면서도. 그러나 그녀는 되려 돈을 물렸다. 이는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님께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야
별 수 없었다. 손님들도 계신데 돌아가신 분을 기리려 한다는 어린 여자애를 내쫓을 수는 없었으니까. 대감도 그저 문을 걸어 닫았을 뿐 더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김모의 눈밑이 시꺼멓게 죽어 눈빛이 살기로 왔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으리라. 그렇게 하루, 이틀, 김모의 곡소리는 더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때문일까 그 집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무리 먹성이 좋다지만 제 어미 상중에 고기를 찾을 정도로 철이 없던 자였는데 곡기를 끊고 팔다리가 메말라가는 것이 숫째 누가 밤마다 그의 몸을 걸레처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앓게 된 지 3일째에는 오밤중에 뛰쳐나와 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뒹굴 지경이었다. 그 지경이 되자 대감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김모를 끌어내라 지시했다. 헌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김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분명 곡소리는 들리는데 그 곡소리가 너무 커서 물을 담아놓은 물동이가 흔들릴 정도였다. 어억 하는 송곡소리가 대감댁을 우렁우렁 울리는데도 김모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곧 대감의 명을 받고 머슴들이 김모의 집으로 향했다. 계집년이 상중인 집에서 사이한 장난질을 치니 그 부모를 불러 경을 치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겠지 싶었으리라. 그리고 김모의 집에선 조상이 한참이었다. 이보게, 무슨 일인가? 마당에서는 김모의 어미와 그 형제들이 통곡 중이었다.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할 지경으로 바닥을 버르적거리며 울고 있는 김모의 가족들을 보자 머슴들은 당황했다. 아무리 일이 있다지만 상을 치른 집에 함부로 걸 수는 없었다. 그런데 머슴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저거! 머슴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자 형편이 못되어 두터운 이불로 싸둔 시체의 한 손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어린 소녀의 손이었다. 누더기 같은 백리끈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핏물이 끈에 베이고 손이 퉁퉁 부어있을 지경이었다. 개중 담대한 자가 이불을 반쯤 씌우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김모의 시체가 나왔다. 횃불을 든 채 넋이 나가 있는 머슴들에게 고글하던 어미가 다가왔다. 우리 김모가 곡비일을 하던가도 이틀째 머리는 봉두단말을 하고 상처 투성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끈을, 한 손에는 흙투성이 음식이 든 강보를 들고요. 새벽이 다 되도록 앓더니 결국 아침을 못 보고 이 어미를 떠났습니다. 대체 대감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데 대감댁 문턱을 넘자마자 아까보다 더 크고 끔찍한 곡소리가 대문을 부술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상가의 손님도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도 집안의 식솔들까지 모조리 뛰쳐나와 길을 틀어막고 있던 와중 안방에서 대감이 문을 발컥 열어제치고 머슴들에게 달려들었다. 아직도 그 계집을 못 찾았냐며 실성한 듯이 몸부림치는 대감은 두 눈에 핏발이 빽빽하게 들어서
숫제 짐승처럼 보였다. 알리냐 그 소란에도 방에 누워 발작하던 큰아들이 황급히 뛰쳐나왔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 곡소리가 한순간에 험악한 노성으로 뒤바뀌었다. 감히 네가 살아남으려고? 감히! 누가 발이나 걷어찬 것처럼 대감의 아들은 바닥을 나뒹굴었다. 대문으로 다가가려고 손톱을 세워 땅바닥을 긁는데도 한 뼘도 채 나아가지 못하던 그는 순식간에 질질 끌려 툇마루 아래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아들이 끔찍한 꼴을 당하자 기겁한 대감이 도로 집안으로 뛰쳐들어가려고 했으나 밀쳐지기라도 한양 그는 땅바닥을 나뒹굴었고 대문은 안에서 잠긴 듯 요지부동이었다. 나름 지방에서 새를 떨치며 살던 집안이었던지라 담장이 너무 높아 대감의 늙은 몸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젊은 노비들은 진작에 도망쳤거나 겁을 먹어 움직이지도 못했다. 곧 담너러 툇마루 밑에서 비명소리가 아주 길게 들려왔고 이내 주죽은 듯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아까 괴성을 지르던 김모의 곡소리가 다시금 흘러나오는 것이다. 정신없이 대문을 두드리던 대감이 목소리와 함께 열린 대문에 밀려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곧 김모의 목소리도 사라져버리고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어디 도깨비라도 왔다 간 듯이 기왓장 하나 멀쩡한 것이 없었다. 대감이 넋을 놓고 마당을 가로지르니 대들보가 우지끔 부러져 석가래가 내려앉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집안에서 시간장을 보관하던 장독 하나만이 깨끗한 채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장독의 뚜껑을 연 대감은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나중에 찾아온 의원의 말로는 급살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정정했었기로서니 육순이 넘은 나이, 견뎌내기엔 너무 큰 풍파였던 탓일 것이다. 혹은 그가 보았던 것이 너무 끔찍한 것이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장독 안에는 흙투성이 끈떨어진 백립을 쓴 그의 큰 아들이 사지가 구겨진 채 들어앉아 있었으니까